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은행 금융안전국 안정총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지수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9월 한국은행 금융안전국이 그 국제국 금융시장국과 함께 작성한 금융안정 상황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금융안정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금요강좌 시리즈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금융안정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우선 금융안정 상황 점검을 종합평가 그리고 부문별 상황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문별로는 가계 및 기업 신용 등 신용시장, 그리고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취약성과 복원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 유출입과 대지급 능력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저희가 매 금융안정 보고서나 금융안정 상황 점검 시 살펴보는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것과 별개로 그 조기 경보나 정책 대응 필요성이 높은 최근에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별도로 매 금융안정 상황 점검 시 작성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총 8개의 부문별 주요 참고 및 이슈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영향 점검이라는 내용의 주제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안정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사실 금융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금융안정위원회 FSB라고 하는 이제 국제기구가 이렇게 금융안정을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 금융안정은 그 금융 시스템이 대내외 충격과 금융 불균형의 급격한 조정을 감내하고 핵심 금융 서비스, 즉 자금 중개나 지급 결제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실물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간단하게는 어떻게 보면 금융안정은 금융 불안이 없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 내용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금융 시스템은 금융기관, 즉 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 등의 금융기관과 채권,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 시스템과 같은 금융인프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금융 시스템의 안정은 이 세 가지 요소, 즉 금융기관,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인프라가 모두 상호작용을 하면서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할 텐데요.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이 세 요소가 모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금융기관이 안정적인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금융기관은 이제 그 기관이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원활하게 이어주는, 즉 자금 중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금융기관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금융기관이 매번 도산하는 것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기관의 변동은 어떤 상시적인 현상으로서 이런 시장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그 경제의 효율성을 더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대형 은행이나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이제 도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겠는데요. 특히 이런 금융기관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부나 중앙은행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금융 불안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뱅크런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금융 불안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192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에는 약 수천 개에 달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도산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좀 멀리 보면 1997년도에 외환위기에 이제 여러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한꺼번에 도산하면서 정부가 이제 많은 지원을 해야 됐던 경우가 있었고, 뭐 2010년대 초반에도 한 15개 정도 되는 저축은행들이 이런 뱅크런을 겪으면서 영업 정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인데요. 금융시장의 안정은 그 기업, 가계, 정부, 금융기관과 같은 그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금융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가격 변수, 즉 조금 아까도 언급됐었던 그 환율이나 금리, 또 주가, 이런 가격 변수들이 단기간에 급변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가격이 안정되어야 경제 주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금융 시스템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제 그 가격이 경제의 기초 여건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면 시장 참가자들이 자금 조달이나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주로 그와 관련된 사례를 뭐 한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코스닥 시장에 굉장히 그 IT 버블에 의해서 굉장히 큰 가격의 변동이 있어서 사람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자금 조달 기능이 크게 위축된 바 있었고, 또 보다 최근에는 이제 지난 8월 5일이죠. 그 미국발 경제 침체 가능성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크게 폭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인프라의 안정은 금융 안정 관련 제도, 예를 들어서 지급 결제 시스템이나 예금 보호 제도 등이 잘 정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금융기관 또는 기업이 위기를 예방하는 그 기능을 스스로 잘 작동하고, 또 감독기관들도 이를 적절히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앙은행이 그러면은 과연 금융 안정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중앙은행이라 하면 이제 한국은행을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시겠지만, 이제 여타 국가의 경우에 금융 안정과 관련해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그 권한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나 영란은행과 같이 그 감독 권한이 부여된 중앙은행들의 경우에는 금융안정 관련 그 기능이 보다 더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별로 규제 자본 비율을 부과하는 중앙은행들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는 것을 부과하는 중앙은행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자본을 선제적으로 적립해서 그 뱅크런과 같은 그런 금융 불안이 발생했을 때, 그런 시스템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들이 그것을 충분히 감내하기 위해서 미리 적립하도록 하는 그런 자본 규제입니다. 또한 다수의 중앙은행들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을 실시하기도 하는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극단적인 금융 불안 상황을 가정했을 때 금융기관들이 이를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모의 실험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 연준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매년 개별 기관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게 되면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이제 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개별 그 은행에 대한 그 자본 규제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라는 것도 또 이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신용 팽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불안의 이제 주요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의 이제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인 이제 가계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차주에 대한 규제 같은 것을 직접 실시하는 중앙은행들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TV나 DTI나 DSR 규제 등을 직접 실시하는 중앙은행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한 정리 계획이라는 것은 그 금융기관이 어떤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정상화 계획이나 최적 정리 등을 사전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이제 감독 기능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독 기능이 이제 아시다시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있어서 한국은행은 이러한 금융안전 기능은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행은 과연 금융안전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흔히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융안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금융안정이 그 금융 불안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금융 불안이 발생했을 때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급 시에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자금 공급이 필요합니다. 중앙은행은 독점적인 화폐 발행 권한을 바탕으로 그 유동성을 즉각 공급할 수 있는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금융 안정 기능을 태생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최종 대부자 기능이 법에도 명문화되어 있는데요. 저희 한은법 여기 보시다시피 65조와 제80조에 이러한 기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은법 제65조의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여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한은법 제80조에 따라서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에는 비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여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한은법 제65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만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은행 금융기관, 뭐 증권사나 여전사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80조에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여신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법에 근거해서 하는 이 금융안정 기능을 이제 직접 수행한 사례를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최근에 코로나 이제 19 위기 발생 시에 2020년 초에 주식 시장이 크게 이제 하락하고 또 채권 시장에서도 회사채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던 회사채 스프레드도 급등하면서 회사채 시장이 크게 이제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CP 매입기구 SPV에 대한 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8조 원 한도로 여신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대출은 2021년 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 특수 매입기구 SPV는 한은법상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은 이제 한은법 제80조에 의거한 금융안정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난해 있었던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개편 관련 내용인데요. 우선 기존 한국은행의 대출 제도가 이제 여타 국가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담보증권의 범위가 좁고 그래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유동성 지원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에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한국은행에서 이러한 대출 제도를 조금 더 개편 확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 대출 제도인 자금 조정 대출의 적격 담보 범위를 좀 확대하고 그 대출 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금융기관이 아닌 그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기관들이 자금 조달에 이제 중대한 그 애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즉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의 중앙에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역시 이제 하는 법 제80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한편 여기 밑에 제가 잠깐 언급하고 있듯이 이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감독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통화신용 정책 또는 금융기관 검사를 통한 금융안정 달성과 더불어서 오늘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을 위해 수행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 내 잠재 리스크에 대해 조기 경보하고 또한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그런 금융안정을 위해 이제 기능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위해서 이제 1년에 4차례 정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우선 금융안정 보고서는 법정 보고서로 지정이 되어 있고 6월과 12월에 저희가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저희가 3월과 9월에는 금융안정 상황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사실 이 보도자료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어서 혹시 추가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보도자료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이 보고서 작성 시작 단계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작성을 할지를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게 되는데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작성 시에 그때 이제 여러 경제 여건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사실은 지난 저희 10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지 않습니까? 그 기준금리 인하 사실은 조금 전에 작성되어서 그 기준금리 인하 상황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지를 못하고 또 9월 이후에 이제 가계대출 증가세도 좀 감소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변화를 다 담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중간중간 이제 추가로 그간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융 완화 기대 등으로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등 금융 불균형이 축적될 가능성이 증대되었고요. 또 우리 경제의 취약 부문이라고 평가되는 부동산 PF나 자영업자 등의 그런 부실 증대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요국 통화정책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대외 여건이 갑자기 변화할 경우에 자본 유출입이나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도 유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매 금융안정 보고서 또는 금융안정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할 때 저희 금융안정국에서도 지수를 이제 편제해서 요 지수를 통해 저희의 금융안정을 가장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지수가 있는데요. 우선 금융불안지수 FSI는 단기적인 금융 안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금융 안정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과 실물 부문의 20여 개의 지표를 가지고 그거를 월별
지표를 가지고 표준화해서 저희가 2012년부터 이제 산출해 왔는데요. 이 지수는 이제 금융 불안정성이 이제 심화될수록 높아지는 지수로 100이라는 것은 외환위기 수준의 그 금융 불안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듯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 70대 후반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FSI는 24년 8월 기준 16.3으로 그 주의 단계 수준인 11을 조금 상회하는 모습인데요. 22년 하반기에 24.1을 기록했었는데 이때가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단기적인 이제 그런 신용 경색 이벤트가 있어서 FSI가 조금 상승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만한 하락세는 이제 금년 중에 이제 주요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등 이제 전반적으로 금융 여건이 이제 서서히 완화되어 가는 가운데 또 이제 금년 중에는 또 그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되는 등 실물 부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금융 불안 지수는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나타나는 금융 취약성 지수, 저희가 FBI라고 하는데요. 이거의 움직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 FBI는 저희 한국은행 금융안전국이 2021년부터 이제 신규로 편제하기 시작한 지수인데요. FSI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융안정 상황을 단기적으로 잘 보여주긴 하지만 가계 또는 기업 부채 등 그 신용시장에서의 금융 불안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 축적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그런 지수입니다. FBI는 그래서 신용 축적, 자산 가격 등 금융 불균형을 비롯해서 금융기관 복원력과 관련된 39개의 세부 지표를 사용해서 분기별로 이제 표준화에 산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보다 중장기적 시계의 금융 안정 상황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이런 금융 취약성 지수의 상승은 금융 불균형 심화와 금융기관 복원력의 약화를 나타내는데요. 이럴 경우에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심화된 것으로 대내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금융 경제에 초래될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금융 취약성 지수는 지난 1분기까지 민간 신용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난 24년 2, 4분기에는 31.5 수준으로 그 전분기였던 30보다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3분기까지 또 민간 신용이 그 이후에 조금 확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산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뒤에 나올 그 주요 이슈를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FSI는 이제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FBI는 이제 다시 상승 전환한 상황인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상반된 그 금융 안정 지표의 움직임은 단기적인 금융 불안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지만 금리 하락이나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서 중장기적 금융 불균형은 재차 조금 누중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FSI가 하락 추세에 있고 FBI도 아직은 이제 장기 평균을 조금 하회하는 수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지표들은 다 FSI나 FBI를 이제 구성하는 지표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선 신용시장 상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신용 레버리지, 즉 이제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의 비율인데요. 이 비율은 이제 24년 2분기 말 기준으로 202.7%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혹시 보도 자료를 보셨던 분들께서는 이게 숫자가 조금 다른데요. 저희 보도 자료 발표 이후에 이제 그 자금 순환 기준 이제 잠정치가 조금 발표된 부분이 있어서 숫자가 약간 일부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실물 경제 성장에 비해서 신용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민간 신용 증가세가 경제 성장률보다 이제 조금 둔화되면서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전분기보다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가계 신용과 그 기업 신용에서 모두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1%, 3.5%로 이제 명목 GDP 증가율을 하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계 신용을 이제 또 따로 떼내서 이제 자세히 또 살펴보았는데요. 가계 신용 통계 기준 가계부채는 2024년 2분기 말 기준 1,896.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는 1.9%, 그리고 전기 대비는 0.7%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유형별로 나뉘어서 보면요, 두 번째 그래프에 있는데요. 주택 관련 대출이 증가폭이 조금 확대되었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이제 기타 대출의 경우에는 감소폭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조금 참고하실 만한 사항은 이제 두 번째 그래프에 이제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파란 부분, 그게 이제 주택 관련 대출인데, 22년 이후에 주택 관련 대출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타 대출, 그러니까 즉 그래프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가계 신용은 그동안 이제 기타 대출 부분의 비율이 이제 상당히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주택 관련 대출의 비중이 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그 가계 부채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연체율은 24년 2분기 말 기준 전 금융권 기준으로 0.94%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조금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0.94라는 숫자는 그 전분기 대비는 아주 소폭이지만 하락한 숫자입니다. 전분기에는 0.97%였는데요. 다만 이제 보시다시피 비은행권을 위주로 이제 조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비은행권의 경우에는 이제 2.12%를 기록했고요. 다만 이제 최근 이제 아시다시피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금리 하락기가 이제 지속이 되면 이제 연체율도 시차를 두고 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저희가 자영업자 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별도로 이제 연체율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4년 2분기 말 금융권 전체 기준으로 1.56% 정도 수준이고요. 비은행권을 위주로 상승하고 있고, 또한 이제 취약 자영업자, 저희가 이제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그 취약 부문의 경우에는 10.15% 정도 수준으로 그 연체율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의 이제 대출 연체율이 일반적인 가계 대출을 받는 사람보다 이제 상황이 조금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관련한 내용이 저희 상황점검 보도 자료에 있으므로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신용인데요. 기업 대출은 그 금융업권별로는 비은행,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그 비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0.9%를 기록했고 중소기업은 3.5% 수준을 보였는데요. 가운데 부분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그 기업 대출 연체율은 비은행과 중소기업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비은행 5.89, 중소기업 2.69 정도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도 조금 아까 이제 은행 부분에서 그 가계 부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연체율이 전분기보다는 이게 소폭 하락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 지표를 저희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자 보상 배율, 그러니까 총 이자 비용 대비 영업이익이라는 비율로 이제 나타나는 이자 지급 능력은 대기업 위주로 그 실적이 조금 회복되면서 상승했지만 부채 비율, 즉 총 자본 대비 총 부채 비율은 상승하면서 이게 상승하면 이제 점차 그 안 좋아지는 상황을 뜻하고 이제 안정성이 조금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시장입니다. 자산 시장에서의 채권 시장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지표가 국고채 금리 지표인데요. 이 국고채 금리는 이제 미국 연준의 피벗 기제 강화에 따른 미 국채 금리 하락세,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채 금리에 영향을 이제 또 많이 주고 있는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수 규모가 이제에 따라서 큰 폭 하락하다가 이제 그 8월 말 이후에 국고채 공급 부담 우려, 또 미국의 FOMC의 그 9월 회의 때 조금 인하를 하기는 했지만 다소 매파적이라는 그런 평가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소폭 반등했습니다. 한편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우측에 보이실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량물의 경우 약 50bp, 그리고 비우량물의 경우 150bp 수준입니다. 금년중 그 추이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락세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이제 장기 평균 수준에서 조금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월까지 그래프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숫자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최근에도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주식시장인데요. 주식시장은 이제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제 8월 초에 이제 미국 경기 둔화 우려나 미국 테크 기업의 수익성 하락 가능성, 중동 지역의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제 위험 회피 심리가 크게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폭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이제 반대로 이제 미국에서는 주가가 크게 계속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조금 그 수준이 괴리가 되었는데요. 그래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9월 이후에 이제 코스피가 계속 이제 등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이었죠. 그 와중에 이제 미국 주식은 조금 더 이제 상승하면서 이러한 그 괴리가 조금 더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주요국 주가 등락률인데요. 이것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고 뭐 보시다시피 대만이나 일본 등에서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인데요. 주택 매매하고 이제 전세 가격은 이제 주택 매수 심리가 높아지고 주택 가격 전망이 상승하면서 특히 수도권을 위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 동향은 이제 8월까지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8월까지는 이제 보시면은 수도권의 경우 이제 전월 대비 0.53% 상승한 반면에 이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이제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마이너스 0.04%를 기록했었습니다. 전월세 가격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오름세에 있었는데요. 그 월세의 경우는 0.12%, 전세는 0.22%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것도 이제 수도권 위주로 이제 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9월 이후에는 이런 상승세가 조금 더 축소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편 이제 주택 매수 심리 상승에 따라서 주택 매매 거래량도 이제 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요. 다만 이제 주택 매매 거래량의 경우도 이제 8월부터는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자산 시장을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취약성과 복원력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취약성은 금융 시스템 내 내재된 불안 요인, 즉 대내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원력은 그러한 충격이 왔을 때 그 금융기관들이 그것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제 개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지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금융기관의 취약성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관별로 취약성과 복원력을 각각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은행의 취약성을 살펴보면 은행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그러니까 즉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것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채권이 전체 대출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하는데 이 비중은 이제 2024년 2분기 말 0.35%로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이제 사실은 장기 평균 대비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제 대출 상대별로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제일 왼쪽 그래프를 보면요.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사실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이 상승폭이 더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이제 요즘 이제 경기가 계속 좋지 않은 그 건설업 부문에 이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좀 높은 수준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이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을 제외한 숙박 음식업, 여가 서비스업, 부동산 부문 등 이제 다수의 업종에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의 총 자산 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조금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는 이제 지난 분기에 홍콩 ELS 이제 배상금 관련해서 일부 은행에서 손실이 이제 크게 있었는데 그 손실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의 복원력입니다. 이 복원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융기관이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얼마나 그걸 감내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자본 비율과 유동성 비율 등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선 은행의 자본 적정성은 그 BIS 기준 총 자본 비율이 24년 2분기 기준 평균 17.7%를 기록했는데요. 규제 비율은 이제 11.5%. 사실 여기 각 주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24년 5월 이후에 저희가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 이제 부과가 되면서 국내 이제 대부분의 그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들은 12.5%인데요. 어쨌든 그것을 이제 좀 상당 부분 상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24년 7월 기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즉 LCR은 평균이 이제 114% 정도 수준인데요. 현재 규제 비율이 97.5%라서 그것도 이제 그 규제 기준을 좀 크게 상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부동산업이나 이제 여러 가지 도소매업 등의 업종이 이제 안 좋아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순 충당금 적립 비율, 즉 이제 고정 이하 여신
분의 이제 대손 충당금으로 나타내는 그 비율은 이제 좀 하락하였습니다. 비은행 기관의 경우에도 사실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우선 비은행의 취약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은 부동산 PF 재평가에 따른 그 자산 건전성이 재분류되면서 대부분 업권에서 저하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예금 취급 기관에서 크게 저하됐는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가 넘는 이제 큰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권별 총자산 순이익률, 즉 이제 그 ROA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 ROA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했는데 특히 대손 비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예금 취급 기관을 중심으로 좀 저하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이하 여신 비율 등 이제 금융기관의 취약성은 조금 시차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이제 비은행의 보건력은 그 자본 비율, 유동성 비율 등은 이제 대부분 업권에서 규제 수준을 큰 폭 상회하면서 이제 양호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은행 취급 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업권별로 그 업권의 특성이나 규모 등을 판단해서 그 규제 수준이 은행과는 사뭇 다른데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은행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시면 디레버리징을 통한 위험자산 축소 그리고 출자금이 증가된 업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비율이 전분기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한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보험사의 경우 여기 그 그래프 제일 왼쪽 그래프의 네 번째를 보시면 소폭 하락하였는데 보험사는 이제 신지급 여력 비율 제도라는 이제 새로운 회계 기준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자산하고 부채가 시가평가돼서 이제 이 비율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의 경우 금리 하락에 따라서 이 비율이 조금 하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유동성 비율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업권에서 이제 그 규제 비율을 좀 초과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상호금융의 경우 그 왼쪽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인데 그 규제 비율을 하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독기관에서 이제 금년 말부터 유동성 비율을 규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뭐 증권사나 보험사의 그 유동성 비율도 규제 비율을 큰 폭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마지막 파트로 자본 유출입 부문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기준으로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이 크게 주식자금과 채권자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식자금의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 정부의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 등으로 순유입되다가 8월 이후에는 이제 큰 폭 순유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까지 상황이 여기 나와 있지만 그 10월 이후에도 사실 계속 순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채권 자금은 대체로 순유입을 지속하였습니다. 거주자의 해외 등 증권 투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이제 주식 사는 거 이런 거 의미하는 건데요. 반도체나 이제 미국 테크 기업 등 AI 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 지급 능력 이 부분은 이제 순대금융 자산 즉 대금융 자산에서 대금융 부채를 뺀
그 금액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순대외 금융자산은 약 8,6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4년 2분기 기준으로요. 한편 이제 예금 취급 기간의 대외 차입 확대가 이제 있으면서 단기 외채, 즉 만기 1년 이내에 그 대외 부채의 비율이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에서 그 선으로 나타내어 있는 부분인데 그 장기 평균 대비해서는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 제일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것도 최근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35% 정도 수준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금융안정 상황 점검에 이제 그 부문별로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인 그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영향 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그 왜 이번 이슈를 작성하게 됐는지 그 간단하게 이제 그 배경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금년 중에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가계 부채가 확대가 되면서 지난 9월에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지난 9월에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주요국이 이제 금융 여건 완화 기대가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 또 관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 불균형 우려가 좀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 9월 당시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제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금리가 변화했을 때 금융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또 부정적인 영향을 좀 점검하고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저희가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를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금융여건 완화가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 구입이 경감되고 매수 심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까 동향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는 7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하였었는데요.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7월하고 8월 중에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상승하는 그 구간인 그 비율인데 서울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 모습이었고 이러한 매매 가격 상승세는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처음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가 수도권으로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심층적인 이제 분석을 위해서 충격 반응 함수라는 것을 또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 분석 결과 대출 금리가 25bp 정도 하락할 경우에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1년 이후에 0.43%포인트 오르고 서울의 경우에는 그것에 거의 2배에 가까운 0.8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저희가 시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에 이제 저희가 유사한 이제 분석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 이렇게 높게 나와놓은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주택 가격에 대한 이제 기대 같은 것도 변화된 측면이 있고 또 이제 금리 수준 자체가 이제 그 과거에 비해 조금 낮은 상황인데 금리가 낮을 때는 이런 영향이 조금 더 그 증폭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이제 그 금리 결국은 이제 주택 시장에 좀 연계가 되는데요. 시차를 두고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매매 거래가 증가하게 되면 가계부채는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2분기에 가계대출이 굉장히 빠르게 그 증가를 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는 더 추가적인 이제 가계대출의 그 확대를 가져올 걸로 이제 예상되었었습니다. 이제 반면 이제 금융여건 완화 시에 취약 부문의 대출 건전성은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우선 직접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PF 사업장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게 되겠죠. 그러면 신규 연체 가능성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그 PF 사업장에 이제 이 전반적으로 호전이 되고 그러면 이제 관련 대출 건전성이 좀 개선된다고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의 분석에서는 그 PF 사업장별로 저희가 미시 데이터를 이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제 저희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시 자료를 이용해서 대출 금리 하락에 따른 영향을 시산해 보았는데요. 시산 결과 그 전체 PF 사업장의 이자 부담은 내년 중에 0.8조 원 정도 경감되고 PF의 연체율은 현재 3.6%에서 약 1.2%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운데 그래프에서 그 3.6이라고 표시된 부분에서 이 하락하는 부분이 한 약 1.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금융 여건 완화 시에 이제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연체율도 점차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시산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이자 부담에 그 상대적으로 민감한 취약차주의 경우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취약차주의 경우 연체율이 24년 2분기 기준으로 9.8% 정도인데 2025년 말까지의 이제 전망을 저희가 시산을 해본 결과 8.5%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융여건 완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시산을 여러 가지 영향을 이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금융기관별로 다소 이제 조금 상이합니다. 우선 국내 은행의 경우에는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경우 예대금리차가 전반적으로 축소가 되면서 이자 이익이 조금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 규모는 이제 저희가 시산한 결과 향후 2년간 총 1.3조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다만 이 규모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금리가 인하돼도 대출 규모에 이제 변동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서 그 금리가 인하됐을 때 대출이 수요가 좀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면은 사실은 이 규모보다는 조금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상호금융 또는 저축은행, 특히 저축은행은 이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은행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었을 때 그 이자 수익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고 반면에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이자 이익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도 이제 보듯이 이제 과거 사례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대출 금리하고 이자 이익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이제 금리 인하기에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경우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증권사와 여전사는 이제 금리가 하락될 때 이제 대부분 그 단기 자금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단기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보듯이 금리하고 레버리지 간에 이제 역의 관계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이제 레버리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1년부터 한 23년 정도까지의 상황이었고 반대로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증권사가 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테이킹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금융여건 완화 시 금융불균형 축적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기준금리 인하기에 금융 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아까 언급했었던 금융 취약성 지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그 왼쪽 그래프에서 이제 파란색 음영 부분입니다. 이 기간 중에 이제 금융 불균형 정도가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민간 신용이 확대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금융 불균형 누중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2010년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기가 2차례 정도 있었는데요. 우선 2012년 2, 4분기부터 17년 3, 4분기까지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민간 신용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가 상승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저하되었습니다. 따라서 FBI는 17.4에서 27.6 정도로 상승했고요. 두 번째 금리 인하기, 즉 19년 2, 4분기부터 21년 2, 4분기까지는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의 자산시장에서 그 가격이 좀 빠르게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FBI의 상승폭은 더 컸는데요. 33.5에서 56.2로 상승을 했고요. 여기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부문별로 저희가 이제 FBI가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파악을 해봤는데 두 번째 금리 인하기의 경우에 PR로 이제 표시되는 이제 주식 시장의 가격 변화나 주택 가격 상승이 첫 번째 금리 인하기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금융 여건 완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여러 거시건전성 정책들을 고려해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해 보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색깔이 구분이 아마 거의 프린트는 잘 안 되셨을 텐데 그 파란색 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선은 이제 서베이와 시장 가격 변수 등에 반영된 그런 시장 기대 경로를 활용해서 기준금리만 인하되었을 때를 고려해서 FBI의 전망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민간 신용하고 주택가격 등이 상승해서 FBI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시나리오 1은 이제 그러한 금리 인하 시나리오 하에서 그 24년 8월 기준 그 이제 발표되었던 여러 가지 그 거시 건전성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에 FBI의 경로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만 반영됐을 경우보다 금융 취약성이 소폭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2, 그러니까 제일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 선이고요. 이 경우는 이제 시나리오 1에 추가해서 거시 건전성 정책이 더욱 강화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정부가 이제 DSR 그 규제를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DSR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이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을 가정을 했고, 이 상황에서는 그 FBI 상승폭이 더욱 제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이제 금리 인하한 최근 주요국의 상황도 조금 살펴보면서 비교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금년 들어 상당수의 국가들이 물가 상승세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정책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들 국가는 캐나다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1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세를 지속했고요. 주택대출 증가율도 이제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주택가격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 뭐 캐나다 또는 뉴질랜드 등에서 일부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통화정책 긴축과 함께 이제 차주 또는 금융기관 단위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등 민간 신용의 디레버리징이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캐나다나 뉴질랜드 같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던 국가에서는 LTI, DTI와 같은 소득 기반 거시 건전성 정책이 신규로 도입되는 등 거시 건전성 관리가 특히 강화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 불균형 축적 우려가 대체로 제한적인 모습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분석 결과 저희가 금융 여건 완화가 되었을 때 이제 취약차주 및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또 가계부채가 누중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BIS가 또 이제 별도 보고서를 통해서 그 민간 신용이 이제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또 부동산 쪽으로 이제 자금이 과도하게 흘러갈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하락되면서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또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이제 통화정책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간 조화로운 정책 조합을 통해서 이제 가계부채 이런 상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가계부채나 주택가격 상승 등이 또 재차 점화될 수 있을 걸로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대응 방안을 좀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스트레스 DSR 등 이제 이미 발표한 거시 건전성 정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예정대로 일관되게 시행하고 이제 그런 주택 시장이나 가계부채 상황이 급변할 때 이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중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9월에 작성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고요.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